네, 이번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두 번째, 판정 결과 통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싶으면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양 인정 항목과 특기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집으로 방문합니다. 방문조사하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작성해서 이 조사표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1차 판정에서는 컴퓨터 판정, 이건 방문조사 아까 이 결과에 따른 거죠. 그리고 이 판정이 나면서 동시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전체적인 1차 판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최종 판정으로 넘어가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여 이 정과정 인정 신청에서부터 등급 판정이 나는 기간까지 3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정 결과가 나왔겠죠? 판정 결과 통보는 어디에서 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자, 공단에서 수급자,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보호자에게 공단에서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제공한 후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상을 주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했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뒷장으로 가면은 그 인정서랑 이용계획서 양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자, 이용이니까 적절한 서비스 내용,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내용,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이용하나, 이용 횟수, 그 다음에 비용, 이용을 하니까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기요양 인정서는 인정이라는 글자를 생각해서 등급을 인정하고 급여 종류도 인정하고 내용도 어떤 사항을 인정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판정 결과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자,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서로서 통보를 한다는 거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자, 그럼 이 두 장이 동시에 나간다는 거죠. 판정 결과 전에 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장기요양 기록표를 가져가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고 그 다음에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도 동시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기본 2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처음 신청했을 때 1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자동 갱신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 유효기간의 원칙.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 그러니까 처음은 갱신이 아니죠. 처음 등급을 여기 보시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나는 갱신하고 싶다 해서 갱신했을 때 1등급 판정을 받으면 4년을 이제 자동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1등급은 도움이 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 건강 상태가 회복된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길게 번거롭지 않게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등급의 경우 4년. 그 다음에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는 3년 3년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5등급 임시지원 등급의 경우는 2년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017년이든 2018년이든 이 숫자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되죠. 2017년 7월에 1등급을 판정받고 2018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1등급을 먼저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1등급에서 1등급을 받았죠. 그러면 4년이 자동갱신되므로 4년 후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등급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플러스 4년 그러면 2022년이죠. 2022년에 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자, 여기 빨간색 표시는 그때 저희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이 아마 그 개정판이 2018년으로 나와서 2019년, 2023년으로 바꿔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1년 동안 인정받나 봅니다. 1년 동안 인정받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 1년을 등급을 받았는데 2년이 더 연장이 된다고 그 갱신 이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 2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경우죠. 2017년 7월에 2등급, 3등급, 2등급이나 3등급이나 3년이죠. 판정을 받고 첫 해에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갱신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2018년 7월에 다시 2등급,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1년 플러스 3년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등급을 받았을 때 똑같은 등급 처음 받았던 등급이 2, 3등급일 때 두 번째 받았던 것도 똑같으면 갱신할 때 똑같으면 이제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 4년 5등급 인지등급은 2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아마 선생님들과도 아니면 문제지에서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갱신 신청 기간, 유효기간 끝나기 전까지 한다. 약 3달 전에서 한 달 전까지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꼭 신청해야 한다. 입니다. 5.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 급여라는 건 서비스라고 했죠. 재가 급여, 그리고 시설 급여, 여기 미리 적어놨습니다.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자, 재가 급여, 그 집에서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그래서 이것도 시설에 들어가죠. 근데 이것은 입소 시설이 아니고 방문 서비스죠. 재가 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 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신체 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본 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등을 의사의 처방, 방문간호 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방문간호를 연결할 수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이 사항들은 의료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되며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긴 재가급여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같죠. 자, 꼭 알아두기. 대상자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방문간호사에게 연계한다.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연구급여에만 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복지연구다라는 얘기죠.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설로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 그 전에 보기 전에 여기 재가급여 종류가 있네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하고 노인 입소시설, 시설급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죠. 수급자의 가정, 그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생활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있었죠. 그런 거. 방문 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보호사죠.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 목욕은 2인이어야 한다고 했죠. 2사람. 방문 간호. 이거는 조금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의료인의 영역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인 간호사 등이 이제 그 요원 중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있겠고 간호사도 있는데 여기서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이하 방문간호 지시서라 하고 그에 따라 수급자,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자, 의료적 처치는 간호사가 한다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말이죠.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어르신유치원, 주야간보호센터가 되겠죠.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수급자, 요양보호 대상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히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 이상은 보호할 수 없어요. 15일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일정한 시간이냐, 일정한 기간이냐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주야간보호라고 조그마한 차량에 광고표가 붙여져 있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이 픽업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재가급여, 그 밖의 서비스 또는 복지용구라고도 얘기하죠. 수급자,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 요양보호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이렇게 재가급여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가급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장단점이 있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그 노인, 요양보호 대상자의 집에서 하니까 그분의 친숙한 환경이겠죠? 평소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의 집이니까요.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겠죠? 근데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갑자기 의료나 큰 응급 그런 사고가 있으면 가거나 불러야 합니다. 집에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의료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얘기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한 번에 오기가 힘든 이게 단점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 종류를 살펴봤고요. 시설급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 하면 노인요양을 생각하라고 했죠. 노인요양,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집에서 받는 건 재가, 밖에서 받는 건 시설. 기억하세요. 시설급여의 종류, 방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의료하면 노인요양을 생각하라고 하셨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 있다. 자, 큰 차이는 노인요양시설은 가정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노인요양원 같은데, 그래서 입소자가 10인 이상, 10명 이상이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 소규모겠죠? 이런 거는 입소자가 5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자, 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똑같습니다.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건 노인요양시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죠? 차이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가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쉽습니다. 자, 노인 요양 시설은 둘 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아까 의료복지에 들어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애가 있고 도움을 필요한 노인만 입소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시설도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시설 안에 어떤 시설들이, 의료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겠죠. 의료 인력도 있을 테고. 자, 한 자리 시설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단점은 지역사회, 특히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그래서 소외되기 쉽다. 또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아까 같은 입소자라 해도 막무가내인 성격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이 그 요양 대상자로 있는 사람이 막 이 방문 저 방문 열면서 막 예의도 없이, 예의라기보다 어쨌든 그냥 개인 중심 생활을 인정하지 않고 딱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고, 지난 시간처럼 그 요양보호소
같은 이런 요양시설을 사전에 입소 전에 어떤 요양시설이 있는지 구경을 하러 온 분들, 조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문을 확 열었다거나, 그래서 이런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기도 하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자, 이거는 특별하게 현금, 돈으로 급여,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거죠.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거 쉽게 생각하면 끝에 비용, BBB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른쪽에 특별현금 급여를 조금 더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만 잘 외워도 아마 시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서비스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집에 방문해서 하는 재가복지시설이라고도 한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도 하고 입소시설이다. 특별현금급여,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가급여에는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한다고 했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이 하고,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2명이 한다. 방문간호는 의료인의 영역이므로 간호사가 하고, 이 방문간호는 의료법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등을 의사의 처방, 방문간호 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해야 한다. 자, 방문간호는 의료인의 영역. 자, 일정 시간이냐, 일정 기간이냐에 따라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둘 다 장기요양기간 기관에서 보호하는데, 단기보호에서 기억할 것은 15일 이내만 일정 기간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에는 그 밖의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복지 용구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입소를 해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 대상자, 신청인이 어디 입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에 가야 하는 겁니다. 시설에 가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는 입소시설이라고도 합니다. 여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4입니다. 차이점은 10인 이상, 5인에서 9인 이내. 그리고 장단점이 있다고 했죠. 장단점은 여기 요양시설은 빠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노인요양시설들은 소외받기 쉽다. 개인 주인의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자, 여기 재가급여는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공통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입소하여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단,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도 제공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소 2번 내지 3번 반복이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맞지 않으면 다른 공부 방식을 찾으시고 혹시 뭐 듣는 걸로써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현금급여. 자,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아까 집에서 받는 서비스 말했죠? 시설급여, 그 요양시설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없을 때, 두 가지 다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게 이 가족요양비라고 합니다.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나 봐요. 시행하지 않나 봐요.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1번 가족요양비 봅시다. 자, 도서벽지 등 너무 외진 곳이죠?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저 없겠죠? 너무 멀고 외져서 방문 요양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 갑자기 막 폭우, 폭설, 그 대상자의 지역에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방문 요양 입소가 어렵다고 판정이 되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요양보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문이 됐던 시설이 됐던. 수급자의 신체, 정신. 예를 들어 이번처럼 코로나 감염으로 방문이나 입소에 위험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장애가 있거나 입소시설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기 힘든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대인기피증 같은 거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겠죠. 가족 등으로부터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제가 이거 상응하는 이라고 생각을 또 했다가 아니면 이렇게 오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활동이 됐던 뭐 비용이 됐던 그래서 방문 요양에 상당한 이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그 대상자가 가족한테 받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로 월 한 15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금으로 급여를 서비스를 지원받는 거죠.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요양보호 대상자 그 케어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 입소해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좀 이런 책을 만들 때도 더 정확하게 좀 알기 쉽게 책을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썼다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썼으면 좋겠네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다시 한 번 더.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근처에 요양병원이 있을 때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요양병원 하면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죠. 전 솔직히 특례요양비랑 요양병원 간병비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하다 보니까 특례요양비는 일단 특례랑 요양병원
간병비는 가족 요양비는 아니죠.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특례 요양비는 이런 요양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된다. 재가급여랑 시설급여 말이 두 개가 다 나오면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라는 비용의 일부 지급. 요양병원이랑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현금급여 지급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족 요양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혹은 이걸 묻는 게 나오죠. 특별 현금 급여다 라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자, 여기 장기요양병원. 자, 복지시설에서 업무하는 사람.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하죠. 복지시설에서 업무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 요원의 범위.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다. 방문 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그럼 방문 목욕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안 한다는 얘기죠. 방문 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구강청결 관련된 그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좋은 처치가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이 특별 현금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세 번째 서비스 급여에 해당됐죠. 첫 번째는 재가급여, 두 번째는 시설급여, 세 번째는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비용이다 하면 현금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 이 모두가 원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2번에 보면 특례요양비. 그럼 이것도 그러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현금급여다 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특례요양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특이사항이죠. 가족요양비, 현금급여, 현금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도서, 산간, 벽지 지역이겠죠. 천재지변이 있는 지역,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장애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위 세 가지 중 해당 시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가족요양비. 자, 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정도 지급된다. 정리됐습니까? 다음. 자, 그럼 이런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건 센터를 얘기하겠죠. 이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이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파견을 보내서 그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뭐 그 월급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기타 그거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지급받나요? 이 말이죠. 볼까요? 장기 요양 기간은 수급자,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자, 그럼 장기 요양 기간은 재가급여일 당시는 센터가 되겠고 시설급여일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되겠죠. 그 시설이든 그 센터든 그 우리가 신청한 곳에서 어쨌든 그 이제 서비스를 그 대상자에게 제공하겠죠. 일단 그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공단에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언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자, 여기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한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누구한테? 수급자에게 제공한 후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다가 청구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을 제공하고 그 후에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다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후에 이게 제대로 쓰였나, 얼마가 쓰였나, 그 인정서나 계획서에 맞게 썼나 이걸 심사하겠죠. 심사를 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공단에서 내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었죠. 당월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심사한 후에 매월 장기요양 기간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단의 지급 다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재가급여 비용, 시설급여 비용 어떻게 사용되는지 심사를 하고 사용된 공단 부담금 자, 사용된 비용에서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정산해서 당월에 장기요양 기간에다가 지급한다. 입니다. 자, 그럼 이 재원 조달,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에서 나오고 국가가 일부 지원도 해주고 본인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 본인이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은 세 부분에서 구성된다고 합니다. 보험료로 받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공단에서 일부 아까 여기서 지급하고 또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그 신청자가 일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 보험료 60에서 65% 건강보험료 자동 가입이 되죠. 국민이라면. 자, 제가 받는 지로에 이렇게 건강보험료 지로인데 여기 밑에 한쪽 보면 장기요양보험금 보험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내야 하는 거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방식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아까 여기 지로에 여기 보험금이랑
건강보험료랑 여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하라고 여기 한 장에 나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통합해서 징수하게 하죠. 내라 하고 나서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지로를 보내서 내세요. 건강보험료 얼마, 장기이용 그 보험료 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내면 그 낸 돈을 각자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이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회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국가지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자, 여기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거는 60에서 65. 숫자가 두 개죠. 근데 여기 국가지원 이거 국고 20%만 일단 무조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고는 변하지 않고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의 전액을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단체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여기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계속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도 보긴 할 건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국가가 지원하는데 조세에서 우리 세금 거둔 데서 20% 국고 그 세금에서 20%를 지원하고 자, 그 밖에 보험료로서 통합징수되고 독립회계 관리되는 건강보험료 그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내고 있죠. 그 보험료에서 60에서 65% 지원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이 15%에서 20%다. 자, 본인도 돈을 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고가 최대 국고만큼 그리고 5% 싸게 15%에서 25% 사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국가 지원은 20% 국고에서 나오고 보험료 나오고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받을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그 입소시설 가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많이 내죠. 20% 규모가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종합 의료 서비스도 웬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비용이 부담금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나 이런 거 받으면 15%를 부담한다. 그럼 시설급여를 이용한 사람이 100만 원이다. 그럼 자기가 20%를 내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내야 되고 재가급여인 사람이 만약에 그 100만 원이다. 그럼 본인은 15만 원 내는 겁니다. 자, 저소득층 수입이 없어서 소득이 적은 층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이 말은 내가 20%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재가급여를 해서 15%를 부담해서 15만 원을 낼 때 15만 원에서도 40에서 60%를 깎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설급여 만약에 100만 원을 이용해서 내가 2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럼 이 20만 원에서 40%나 60%를 깎아준다는 거죠. 그럼 20만 원에 만약에 40%라면 4, 2, 8 8만 원이나 깎아주네요. 반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더 경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거의 뭐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보호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100%를 다른 데서 제공받으니까 면제다. 본인은 면제. 소득이 없고 가계 구성원 수도 없고 뭐 희귀 질환자에 해당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있고 15%를 내야 하고 시설급여 이용 시는 20% 그리고 40%에서 60% 경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여기는 면제를 받는다.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그냥 시설급여처럼 20% 생각하고 의사 또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10% 이건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가급여 일반 부담금이 몇 %냐? 15% 시설급여는 20%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국고는 20% 이게 시험에 나오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부담금은 재가급여 받을 시 15% 부담금이 생기고 시설급여 시 20% 그리고 국가에서는 20%. 자, 근데 이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면 이렇게 더 할인을 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은 아예 면제를 받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말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가서 신청하거나 가족이 가거나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급을 판정해야 돼서 인정조사 등을 위해 방문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자,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어떤 등급이니까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횟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또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이 적혀있는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이 계획이 수립될 때는 그 대상자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립이 되면 대상자가 만족할 시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나오죠. 자, 그 신청 접수할 때는 재가급여를 할 건지 시설급여 아니면 특별 현금 급여를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오면 이제 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니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실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 모니터링 살펴보는 거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몸 상태 악화 호전됐냐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종료가 되겠죠. 이제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혹은 계속 갱신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서비스 중에 죽음을 맞이해도 종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이용 절차 중에 첫 번째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거나 센터 방문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야 되죠. 재가급여를 받고 싶으면 요양방문 파견을 나오는 센터를 가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홈을 입소하실 분은 그런 시설에 방문해서 혹은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그런 기관들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런 서비스는 좀 힘듭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판단하는 거겠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이 계획서가 있어야 계획서에 따라서 한다. 자,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다음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장기요양 인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네요. 생년월일, 기본적인 인적사항이죠. 그 개인적인 사람의 특이사항. 장기요양 인정번호,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어떤 인정번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급도 나오겠죠. 몇 등급입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나오겠죠. 여기는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등급 등이 나올 것이고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서비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리 지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게 이제 그 장기요양 기관이죠.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있고 수급자 안내사항. 수급자라는 것은 그 요양보호 대상자한테 주는 안내사항입니다. 여기를 잘 따르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거 사실 잘 봐야 되죠. 수급자 안내사항 보기 전에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이제 판정받아서 그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다음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있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이다.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기관. 자, 수급자 안내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 1번이 여기 1번, 2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요양 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된다. 내가 그 서비스 받고자 하는 기관에다가 이 요양 인정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면제 혹은 60% 경감이 될 수도 있다. 여기 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들고 제가 급여를 받을 때는 저는 15% 그죠?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노인요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홈에 들어가면은 20%를 내야겠죠. 그런데 의료급여에 내가 해당되는가에 따라 내 부담금이 그 20% 내지 15%에서 60%가 경감이 될 수도 있고 면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라 이 말이죠. 이 종이에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일일이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안 보면 손해입니다. 귀찮아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안내사항을 잘 읽는 게 중요하겠죠. 3번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초과 비용 및 비급여 지원하지 않는 비용을 이용했을 시에는 당연히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겠죠. 제공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부 시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밑에 같이 징수한다고 있죠. 그거를 6회 이상 미납부 시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난 더 좀 심각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지? 이상한데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 이럴 때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 인정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의 신청을 안내 가능, 장기요양 요원이 이의 신청을 안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가 있다 하면 이렇게 신청해 보세요 하고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았는데 갱신을 하는 상황이다. 이번이 갱신을 했을 때는 갱신하고 싶을 때 이건 첫 번째 받은 겁니다.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여기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며칠까지 받을 수 있어요 했는데 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 동안에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늦어도 한 달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 28일, 25일 이럴 때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일, 31일, 32일 이렇게 남았을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7. 가족요양비. 아까 이거 특별현금 급여였죠. 가족요양비 현금 지급할 때 지급 계좌를 돈이 지급되는 계좌를 은행 계좌를 특별현금급여 수급 계좌로 신청 변경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등 당하거나 그럴 수 있죠. 자, 이 장기요양 인정서가 여기 장기요양 인정 서비스 이용 절차에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면 제일 첫 단계입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자, 두 번째 단계 갑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리. 자, 여기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부분입니다. 자, 제공을 이제 장기 요양 인정이 나왔으니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장기 이용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받게 되죠. 여기는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이 있고요. 자, 그럼 아까 그 등급을 받았는데 그 등급의 인정 유효기간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건 똑같죠. 그 장기 요양 인정서랑. 근데 다른 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한도액이 1개월당 얼마 그리고 노인요양 시설을 할 것이냐 시설급여 이용 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할 거냐 여기 다 금액을 적는 안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쓸 것인지 서비스 내용과 금액과 본인 부담률이 얼마 어떤 돈과 관련된 그런 게 적혀져 있는 거죠.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역, 수급자 희망급여 이건 모르겠고 급여 종류 또 기억이 되어 있고 여기도 몇 주, 몇 회, 얼마, 본인 부담금 얼마 비용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있죠. 재가급여를 할 것이냐, 시설급여를 할 것이냐.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당신은 재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시설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역할이다. 그럼 이 말은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할 때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여기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인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한도액 여기 있죠. 금액,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획서에는 여기 이쪽 포함되어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여기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두 번째 여기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된다.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뭘 원하는지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욕구평가란 무엇이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한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장기 인정 요양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서인데 장기 인정 요양서? 뭐가 잘못됐죠?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잠시만요. 볼까요? 네.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여기도 장기 요양 인정서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상담에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고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활용합니다. 이 두 장은 모두 그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받게 되죠. 공단에서 받아서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서 어떻게 케어할지 그 사람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동의를 해야 체결하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계약을 체결했으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겠죠.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전에 그런 것도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대상자의 성격이나 어떤 생활 방식을 조금 미리 알아두면 좋다.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특히 싫어하는 것을 더 미리 파악하면 좋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모니터링 실시가 된다. 모니터링이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새로운 변화를 하면 뭐 신체적으로 뭐 더 좋아졌다거나 더 나빠졌다거나 이런 변화겠죠.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종료 또는 개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그리고 기간이 다 돼도 서비스는 종료되겠죠. 그리고 갱신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겠죠. 자, 여기 참고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상의 복지용구 급여 내용을 확인한다. 아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밑에 복지용구 구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변화 및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것,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장기 요양 인정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자,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느냐? 방금은 1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밖에 A, B, C가 있었죠. 등급 외자가 받는 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뭐가 있냐? 등급 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 등급의 A형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의 B형은 40점 이상 45점 미만, 등급의 C형은 40점 미만. 거동,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한다.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를 수 있음. A형. 단기 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 종이 접기 등의 인지 프로그램 등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B형은 거동, 움직임에 있어서는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만성 관절염을 호소함. 단기 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문제 행동은 거의 없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의 C형, 거동 인지,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임. 만성질환 전 예방 서비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원 사업입니다. 자, 지자체 서비스에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봐도 됩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자라한다. 밀린 사람들이죠. 등급 외자 역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등급 판정 점수에 따라 등급의 A, B, C로 분류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 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 외자에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방문요양이나 그런 거는 받지 못하지만 이런 또 돌봄 서비스, 복지관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등급 외자 얘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연계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 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보완 차원에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급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 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 회관, 운동 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여 관리한다. 이건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 1. 등급의 B형, C형 대상자 중 B형, C형 여기저기죠? 등급에 45점 미만인 사람들 이런 대상자 중 공원 등에서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등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여기 있죠?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이런 거 노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2. 등급의 B형, C형 45점 미만자,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의 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잘 체크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하는 사업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정말 힘들었습니다. 벌써 1시간 11분이네요. 제가 왜 이 부분을 4시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만들었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제가 문제지 예전에 풀었던 거 올리려고 하니까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만 외우자니 안 외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건 오늘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시험이 다음 주 토요일이긴 한데 일단 이건 공부하고 이 다음 거는 그냥 책을 읽든지 그리고 시험지 오답만 풀이하든지 아니면 혼자 짱 박혀서 영상은 올리지 않고 공부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아마 소식이 갈 것이고 혹시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각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